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우리 호돌이 우황재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네.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시죠? 우리 호돌이 작가님 하면은 이제 반도체, 특히 네. 이제 반도체 실제 박사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뭐였더라? 아, 정확히 그 뭐였죠? 어느 부분 박사였죠? 전공정 쪽에서 이제 ALD, CVD라는 공정이 있는데 네. 저는 공정뿐만 아니라 이제 소재를 전공했기 때문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모두 영역에서 쓰일 수 있는 그런 전착 영역이다. 공정뿐만 아니라 네, 소재까지도. 맞습니다. 그래서 또 네. 어떻게 보면 현업이라든지 기술 쪽 전문가시기도 하고 또 주식 투자를 또 오래 하면서 네. 그 노하우를 또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네. 근데 그 우리나라에 반도체라는 섹터가 있나요? 요즘에는 뭐 거의 우리나라는 잊으셨죠? 네. 다 조선의 민족 네. 아닙니까? 그쵸. 저도 조선방사 화장품 이런 거 아닙니까? 저도 약간 조선 네. 좀 이렇게 그런데 이제 네. 반도체가 있긴 있습니다. 어딘가 숨어 있었구나. 있고요. 예. 요즘 그렇습니다. 실제로 느끼시기에 주변에서 예. 반도체 쪽의 투자 심리, 투심은 어떤 것 같아요? 느끼시기에? 일단 투자 심리는 아예 죽었고 아무도 이제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동안 반도체 산업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네. 어느 정도 꾸준히 붙잡고 계시거나 또 이제 일부 물려 계신 분들께서 강제로 이제 반도체 관심을 어쩔 수 없이 잡고 계신 경우도 있지만 네. 확실히 그 이외에 특히 신규로 새롭게 관심을 가지시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고요. 정말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점은 뒤에서도 한번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만 네. 이번 반도체 사이클은 다소 좀 변칙이 좀 강했던 사이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무래도 저희 주변에도 훅 타오르면 훅 꺼지는 너무 급하게 타오르면 급하게 꺼지는 경우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번 반도체 산업도 좀 비슷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주변에 뭐 맛집들만 봐도 뭐 디저트 맛집이 생겼다. 타이완 카스테라. 그쵸. 카스테라, 대왕 예. 카스테라,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뭐 스마일 도너츠, 크림 도너츠, 뭐 벌집 아이스크림, 예, 탕후루 그리고 뭐 등등. 영국 수도의 뭐 베이글 훅 타오르면 훅 꺼지듯이 이번 반도체도 좀 인공지능 사이클이 그런 모습을 좀 강하게 나타냈던 것 같아서 아무래도 관심이 더 빠르게 사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그랬고 예, HBM 사이클도 그렇고 네. 이게 기존에 우리가 정형화에서 봤던 그 사이클하고는 네.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완전히 다를 수도 있는데 사실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좀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 참 저희가 그거 알려드려야지. 네. 호드리님하고 저희가 반도체 섹터 네. 기본편 네. 강의를 또 한 번 이제 시작을 합니다. 5월 네. 10일에 오프라인 네. 강의가 있고 그걸 바탕으로 나중에 이제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네. 할 텐데요.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아유 지금 뭐 반도체 섹터 공부해서 뭐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항상 강의 때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반도체 산업 이제 호황기가 오면, 초호황기가 와서 주가가 막 2배, 3배씩 오르게 되면, 그때 보통 반도체 산업 강의 수요가 한 3배 정도 늘어납니다. 뒤늦게. 예, 뒤늦게. 항상 그래요. 항상. 사람의 심리가.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정말 안타까운 점은 일단 첫 번째는 아무래도 끝물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때는 강의를 들으셔도 사실 이제 얻을 수 있는 어떤 추가적인 수익이 굉장히 제한되겠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 강의를 진행하는 제 입장에서도 강의를 여러 차례 진행해 왔다 보니까 많이 네. 느끼는 점이 현실적으로 사이클의 중반이 지나가는 과정에서는 무언가 공격적인 발언, 뭔가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발언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조심스럽죠 더. 맞습니다. 특히 와이스트릿 강의는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나는 투자 기간을 굉장히 짧게 가져가. 나는 좀 단기적으로 봐. 그래서 사이클 호황이 와서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조금 더 먹어볼래 하시는 분들이라면 강의를 들으셔서 좀 더 얻어갈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네네. 보통 와이스트릿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최소한 한 1년 정도 몇 개월 이상 뭐 1, 2년 정도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으시다 보니까 진짜 투자를 좀 진지하게 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맞습니다. 네. 특히 공부를 하고 좀 나는 인내심을 바탕으로 올해 엉덩이로 한번 승부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러한 분들 대상으로 사이클 끝물에서 이 기업 저 기업 뭐 강점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용적으로도 뭔가 좀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말씀드리기를 사실 원칙적으로는 반도체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그때 공부를 하는 게
왔다. 그럼 공부를 하면 뭐 할 건데 강의를 들으신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을 내가 다 100%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기업이 지금 150개가 넘는데 그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정말 나한테 맞는 기업이고 나한테 매력적인 기업일지 고민하는 기간도 필요할 것이고 또 추가적인 공부도 필요할 것이고 또 저한테 이제 막 질문도 주시고 답변도 받으시고 그런 과정도 필요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길 하나의 산업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 못해도 공부 기간을 6개월 이상은 잡으셔야 한다. 그래서 강의를 수강하신 이후에 6개월 정도의 추가적인 공부 기간이 필요한데 그런 모든 기관을 고려했을 때 사실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하락 사이클이 나타날 때 또 주가가 바닥을 길 때 그때 강의를 수강하셔야지 사실 끝물에 가서 뒤늦게 강의를 수강하시면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공부를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주가는 거의 정점을 찍게 되고 그 이후에는 투자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다. 이 점을 좀 항상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공부는 평소에 해야죠. 평소에. 맞습니다. 평소에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남들이 안 할 때, 안 좋을 때 하는 게 맞는데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이제 통계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죠. 인간의 심리라는 게 어쩔 수 네. 없습니다. 저쪽에서 막 활발 타는 게 보여야지 그때 막 나 늦으면 안 돼. 그때 이제 쫓아가게 되는데 네, 맞습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지금이 기본 편을 또 공부해 놓기 더 좋은 시즌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참고로 그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고정 댓글에 달아 놓을 테니까요. 고정 댓글 타고 들어가시면은 네. 자세한 사항 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왜 우리가 주식은 뭐 당연히 이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네. 그게 또 이제 일종의 돈 벌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한데 네. 반도체 사이클은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 그러니까 다른 거랑 좀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음. 한 가지 좀 재밌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이 저희가 현실적으로 개인 투자자로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지식이라든지 정보력이라든지 분명히 어느 정도는 제한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는 그 수준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희가 무조건 막 고성장주 막 급격하게 성장하는 그러한 기업들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가장 높을 것만 같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정보력, 우리의 지식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 이런 걸 모두 고려해 보면 생각보다 고성장주보다 오히려 같은 지식으로 사이클 산업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수익률이 훨씬 더 높게 산출되거나 더 유리한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 산업이 굉장히 또 한편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의문을 가져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이클 산업은 도대체 왜 수익률이 높은 것인가? 제대로 사이클을 한번 타면은 막 300%, 500%, 600% 수익률도 쉽게 날 수가 있는데 아니 그런 수익률이 어떻게 날 수 있는 것인가? 이 사이클이라는 녀석은 오르락 내리락 어느 정도의 규칙성을 띠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다음번 상승을 기대하면서 미리 사고 미리 사면 수익이 날 것만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렇게 높은 수익이 나는 것인가? 이 사이클 산업이요. 지금 반도체 산업 아무도 관심이 없고 다 빠져나가야 계신 상황인데 그러한 일이 없다면 모두가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주식을 사고 모두가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반도체 산업을 공부한다면 이 상승 사이클이 크게 오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 산업에서 수익이 크게 나는 이유는 모두가 빠져나가는 시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래서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다. 맞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기에 싸게 사야지만 큰 수익이 가능한 것이고 쉽게 말씀드리면 모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비관적인 시기가 있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이 가능한 것이고 오히려 그러한 시기에 남들보다 일찍 발을 담궈야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제 역발상 투자 하는데 네, 말이 쉽죠. 네 맞습니다. 실제 행동하기에는 정말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벽에다 써놓고 모니터 앞에 써놔도 막상 그 순간 되면 못하죠.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역발상 투자를 우리 또 기본적으로 사이클 산업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네. 거고 호돌이 반도체 강의 그 기본편은 특히 좀 전공정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강의잖아요. 원래는 전공정, 후공정을 꼭 나누진 않았었는데요. 그동안 항상 이제 문제가 좀 있었죠. 많은 분들께서 좀 참석자분들께서 느끼시겠지만 강의 내내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루고 또 막 강의 막 1시간 늦게 끝나고 좀 이제 뒷부분 내용 좀 급하게 진행될 때도 있고 시간이 부족할 때는 또 질문 답변 시간이 그만큼 또 짧아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강의 내용을 일부 리뉴얼을 해서 기본 강의는 좀 전공정에 더 많은 비중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또 기업 수도 더 많이 추가하고 50% 이상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또 심화편에서는 최신 기술 트렌드, 후공정 트렌드 이런 내용들을 더 깊게 다루고 이렇게 좀 변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는 꼭 뭐 기본편은 전공정, 꼭 뭐 심화편은 후공정 이렇게 나누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밟아야 하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그러한 단계상 이번 기본편에는 좀 전공정이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반도체 섹터라고 해서 주가가 다 안 좋은 것도 아니고
특히 이제 전공정 중에서도 또 주가가 슬금슬금 계속 오르고 있는 주식들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무슨 차이라고 봐야 돼요? 사실 이 전공정 기업들은 지난 몇 년간 굉장히 시장에서 소외를 많이 받았고 관심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몇 차례 블로그에도 글을 썼던 내용을 좀 가져오자면 특히 일부 전공정 기업들은 너무 관심을 받지 못해서 심지어 그들 일부 중에는 뭐 HBM에 일부 관련이 있거나 HBM 쪽에 공급을 하면서 실적의 증가가 나타나는 기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시장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가져다 붙이면서 오히려 소외가 되고 더 소외가 되면서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많이 빠져버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작년 중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일부 전공정 기업들은 아예 소외되다 보니까 이 밸류에이션이 너무 빠져버려서 지난 이 기업의 이 산출할 수 있는 최대 밸류에이션, 역사상 밸류에이션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로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어떤 반도체 소재 그리고 어떤 반도체 파츠 기업들은 저기 이제 뭐 LCD 관련 기업들보다 이제는 점점 망해가는 산업에 속한 그런 기업들보다도 더 낮은 밸류에이션을 기록하는 그런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밸류에이션이라고 함은 보통 많은 분들께서 PER을 떠올리시겠지만 사실 이 사이클 산업은 PER을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뭐 PBR이라든지 뭐 다른 밸류에이션 어떤 밸류에이션을 들이밀어도 역사상 최저 밸류에이션 다른 산업보다 더 저조한 밸류에이션이라는 점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처럼 굉장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이클 산업은 과도하게 싸지면 또 어느 순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불어오면서 오르기 마련이겠지만 그 와중에 또 저희가 투자자로서 무조건 싸다고 다 접근할 것이 아니라 물론 싼 기업을 담아두면 언젠가 다시 오를 시기가 오겠지만 그 안에서도 특히 저희가 이제 어떤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이러한 이제 이슈가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작년 하반기가 좀 그러한 시기였고 일부 기업들이 특히나 너무나 싸졌기 때문에 일부 반등을 하고 또 일부 기업들은 너무나 싸졌는데 알고 보니까 생각보다 좋더라. 특히 제가 이제 작년부터 관심을 가졌던 기업들은 싸진 기업들 중에서도 플러스 알파가 붙을 수 있는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기존의 사업보다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한 기업, 기존의 사업보다 뭔가 추가적인 원가 절감이 가능한 기업, 뭔가 신제품이 이제 곧 양산에 들어가는 기업, 이런 기업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진 바 있는데요. 특히 이러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지난 한 3, 4개월 동안 유독 좀 가파른 주가 상승이 나타난 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본업에다가 신규 사업, 맞습니다. 거기다 또 뭔가 이익률이 좋아지거나 알파가 있는 기업들. 네, 맞습니다. 지금도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좀 몇 가지가 보이는데 그들 기업들 중에서도 아직 주가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아직은 우려만 좀 반영이 돼서 뭔가 신사업 신제품 효과 이런 점이 이제 강조가 될 텐데 올해 하반기 점점 지나면서 강조가 될 텐데 아직까지는 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이클도 어느 정도 좀 끝이 보이고 터널 끝이 보이고 좀 개선되는 뭔가 희망이 보여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지표 중에 하나가 당연히 D램이라는 이제 상품 가격이 될 테고 기존의 D램 가격이 조금 방어가 되거나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왔던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수요가 늘었다기보다는 감산을 하면서 가격을 좀 방어시킨 게 있잖아요. 예, 근데 또 최근에는 관세 전쟁 때문에 뭐 물동량이 줄어드네, 뭐 투자가 줄어드네, 소비가 줄어드네 이러고 있는데 과연 D램 가격이 양호하게 오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최근 D램의 가격 동향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 D램 중에서도 가장 최신 D램이라고 볼 수 있는 DDR5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상승, 즉 반등이 유의미하게 나타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서 좀 구형, 소위 레거시 D램이라고 부르는 DDR3, DDR4 이러한 D램들은 가격이 바닥을 찍고 아직 반등이라기엔 뭐하고 살짝 한번 올라가 볼까? 다시 떨어지고 올라가 볼까? 떨어지고 이러한 모습에서 지금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구형, 레거시 D램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공급 축소로 이 반도체 기업들이 의도적인 감산을 통해서 이 공급 축소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가격이 떨어지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가격이 반등을 이어가야 될 텐데 그게 가능할 거냐? 이러한 의문이 지금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DDR5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 아직까지는 좀 공급 부족 스탠스가 굉장히 강한 이유가 이 DDR5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는 점이 무엇인가 하면 DDR5를 생산하는 라인에서 반도체 칩을 찍어낼 때 DDR5용 칩과 HBM용 칩을 동시에 찍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까지 HBM을 중심으로 칩을 찍어내다 보니까 DDR5가 유독 더 공급 부족에 즉 의도적인 감산을 했다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감산 효과가 나타나면서 물량이 많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공급 부족, 그래서 이처럼
의도적이든 아니면 의도적이지 않든 공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왔고 보통 통상적으로 반도체 산업에서 이러한 공급 감소가 나타나면 점진적으로 이제는 수요 경쟁이 촉발되면서 야 이제는 가격이 오르게 될 거야 이러한 수요 경쟁이 촉발되면서 가격이 쭉쭉쭉 빠르게 오르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과거 사이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관세 이슈 이러한 이슈는 그러한 수요를 자꾸만 늦추는 변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지금 디램 가격의 가파른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뭔가 하락 이후에 반등이 오르다가 말고 이러한 상황이 조금 더 좀 장기화될 여지도 우리가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이제 지금 미국에서도 이게 경기 침체가 5내 만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과연 그 이후에 심리지수 말고 예. 실제 하드 데이터 경제 지표가 망가지면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이 과감한 금리 인하로 경기를 살릴 것이냐 이제 다들 이제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매크로적인 내용은 사실 자세히 알지 못하고요. 사실 이제 아무래도 바텀업 투자자로서는 그러한 부분보다 또 한 가지 주목하고 있는 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동안 이 HBM의 수요를 강하게 촉발시킨 기업들이 누구인가? 그 수요처가 누구인가? 바로 많이들 아시는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데이터 센터 기업들, IT 기업들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면서 그동안 많은 반도체를 흡수하다시피 사들이고 이 과정에서 HBM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공급도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인데 이제는 이 의문이 붙는 것이죠. 과연 이러한 이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들이 얼마나 더 반도체를 공격적으로 사가겠느냐. 앞으로 인공지능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할 건 분명한데 이 성장이 항상 꾸준하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고성장 산업도 어떤 성장 산업도 이 성장이 항상 같은 속도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점이 무엇인가 하면 과거의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시기에는 데이터 센터를 유독 많이 몰아서 짓고 그러다가 또 일부 시기에는 쉬어가고 또 특정한 시기에는 유독 많이 몰아서 짓고 또 일부 시기에는 쉬어가고 이러한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치 데이터를 쭉 살펴보면 재밌게도 이 막대한 설비 투자 금액이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설비 투자 금액이 대략 한 30% 이상 급증 또 30% 이상 급증 이렇게 두 해 급증하면 그 이후에는 또 급락 그 다음에 다시 30% 이상 급증 그 이후에는 또 다시 급락 이러한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왔고 실제로 이 데이터 센터 쪽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칩의 가격도 이러한 수요를 강하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작년에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30% 이상 큼직하게 설비 투자를 대폭 늘렸고 또 올해 이제 대폭 늘렸는데 그렇다면 과연 2026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의문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혹여나 지금 시장의 예측과 달리 예상보다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의 증설을 조금 축소하거나 조금 몸을 사리는 그러한 단계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HBM 쪽으로 몰렸던 이 디램의 수요가 아무래도 이 수요가 일시적으로 낮아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낮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공급이 남아도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DDR5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이슈들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디램 가격의 상승을 다소 억누른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얼마나 많이 지을 것인가, 얼마나 많은 설비 투자 금액을 투입할 것인가, 요걸 이제 항상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이 뭐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이번에 데이터 센터 투자를 더 늘릴 거야, 아주 공격적으로 늘릴 거야, 이러한 예측을 항상 1, 2년 전부터 내놓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러한 예측들이 많이 빗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여전히 인공지능 시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인공지능 산업 여전히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에 투입할 금액이 대폭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지만 올해 초부터 점점점 이 예측이 조금씩 꺾이는 그런 모습이 일부 나타난 바 있기 때문에 예상치가 조금씩 내려온다. 맞습니다. 특히 실제로 이제 최근에 몇 개월 전에 마이크로소프트발 데이터 센터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나게 큰 설비 투자 금액을 들여서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고 있는데 요걸 좀 조정하는 구간으로 우리가 들어가겠다라는 뉘앙스로 지난번 컨퍼런스 콜 때 발표를 했었고요. 데이터 센터 투자를 좀 속도 조절하겠다. 속도 조절하고 효율성에 집중하겠다. 기존 데이터 센터의 비용 절감, 그다음에 효율화 여기에 더 집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차례 해서 미국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큰 폭으로 하락한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후에서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최신 데이터 센터
임차 계약을 취소하는, 그래서 임차 계약 물량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만 취소하는 그러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또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한번 휘청이는 그런 이슈가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 업체들의 KPX가 굉장히 아주 가파른 속도로 급증했기 때문에 특히 구글 같은 경우에는 막 50조 원, 100조 원까지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걸 계속해서 유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런 뭐 연준이라든지 뭐 무슨 뭐 경제라든지 매크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뽑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수요자 관점에서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역발상 투자도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된다. 예, 이런 이야기들이 이미 반도체 산업을 한번 휩쓸면서 쫙 전해졌고 그래서 또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역발상으로 접근하는 시기가 맞겠고요. 제가 항상 이제 권장 드리기로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부터 반도체 산업의 공부를 시작하셔도 좋지만 나는 좀 늦었다 싶으신 분들은 주가가 이미 어느 정도 충분히 많이 빠졌을 때는 이제는 꼭 공부를 시작하셔야 된다. 어느 순간 갑자기 급등을 시작할 수 있는데 보통 많은 분들께서 공부하시는 데는 시간 6개월 이상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거꾸로 거꾸로 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거고 이게 그 앞에서도 사이클의 변화가 조금 이제 약간 뭐 기형적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HBM이라든지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뭐 HBM하고 직접 관련주는 아니지만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HBM용 DRAM 때문에 DDR5가 자연스럽게 공급 감소가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뒷단 패키징으로 갈수록 뭐 오사트 업체들의 물량은 또 외주로 그냥 더 많이 줘버리고 이런 경우도 생긴다면서요. 그 오사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HBM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 실리콘 기판유에 가장 고성능, 최고 성능의 칩들을 이어 붙이게 되는데요. 이 칩들을 이어 붙이는 공법은 아직까지는 TSMC, 삼성전자, 인텔 같은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고 전 세계 1등, 2등 패키징 기업조차 이제 막 따라가는 그러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HBM과 관련된 이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외주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모두 소화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너무 이 HBM 쪽에 이 후공정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구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좀 패키징 업체로 외주화가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슈가 있었지만 실제로 그런 모습이 강력하게 나타났다고 보기는 좀 어려웠다. 기업들의 실적으로 보나 물량으로 보나 좀 그렇게 보는 게 맞겠고요. 다만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HBM이 굉장히 큰 인기를 얻으면서 자연스럽게 이 DRAM 시장이 기존의 일반적인 DDR DRAM과 HBM DRAM 이렇게 양분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HBM DRAM이 굉장히 가파르게 이 기술 발전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 둘의 이 성능 그리고 이 둘의 가격 격차가 너무나 크게 벌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틈새 시장이 비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제 뭐 삼성과 하이닉스, 인텔 같은 기업들이 뭐 CX, L이니 원이 이쪽 시장을 이제 공략하겠다는 것인데 이처럼 DRAM 칩의 종류가 다양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외주 패키징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한 기대감이 일부 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주목하고 있는 거 삼성전자가 도대체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언제 통과하느냐인데 물론 HBM3 뭐 8단 이런 거 공급을 하고 있고 중국에 나가는 GPU H20에는 삼성기에 끼워서 들어간다라고 하고는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이후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일단 기사에서 뭐 될 것이다, 뭐 6월에 공급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저는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길 기사에 일단 현혹되지 마시고 그리고 저희는 투자자로서 항상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 아마 제가 예전에 방송에 나왔을 때도 비슷한 말씀 드렸던 것 같습니다. 될 거야 안 될 거야 모르겠으면 안 된다라고 가정하고 투자하는 게 무조건 맞다. 그게 일단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잃지 않는 투자를 위해서.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안 된다라고 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사이드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자꾸만 될 거라는 그 밑밥을 깔아두고 투자를 하게 되면 정말 이 최악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좀 강조를 드립니다. 항상 인간은 업사이드부터 기대를 이제 품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일단은 안전한 투자가 우선이니까. 맞습니다. 그 사실은 이게 꼭 HBM 이야기뿐만 아니라 저희가 뭔가 기업들의 신사업을 바라보고 투자를 할 때에도 이 기업이 신사업을 한대요. 새로운 제품을 준비한대요. 그럼 항상 그거 될 걸 가정하고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절대 이거 위험합니다. 원래 투자는 원칙적으로 신사업은 없다라고 깔고 지금 바로 양산에 이미 들어가기 시작한 제품이 아니라면
없다라고 가정하고 양산 설비조차 없다면 아예 없다고 가정하고 투자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반도체 산업에서 항상 가장 많이 드는 예시 중 하나가 한솔 아이원스라는 기업이 신제품을 준비하는데 그 신제품이 될 거라고 믿고 투자하신 분들이 이미 2019년부터 굉장히 많으셨지만 지금 6년째 제품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인류에 이루어지지 않는 꿈 중에 하나 뭐 이런 겁니까? 맞습니다. 이 양산 설비를 확실하게 증설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 그 이후에 수개월 뒤부터 관심을 가져도 늦지 않습니다. 보통 많은 기업들의 신사업 신제품은 이러한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항상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좀 기술적인 이슈 한 가지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요 삼성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어떤 이슈가 있냐면 이번 사실 12단 경쟁은 이번에 이제 5세대 이미 하이닉스가 공급하고 있고 마이크론이 뒤에 공급하고 있고 삼성이 할 거냐 말 거냐 요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미 많이 늦었죠. 요거 한다 하더라도 이제 중요한 경쟁은 그 다음 세대 HBM으로 즉 6세대 HBM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6세대 HBM은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 HBM은요 디램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린 칩이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햄버거를 먹는데 그 안에 소고기 패티를 쌓아 올린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이 소고기 패티를 12장을 쌓아 올려야 했는데 이제는 16장까지 가야 하는 그 경쟁이 지금 한창 벌어지고 있고 삼성이 여기까지 해낼 수 있냐 없냐 요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6장부터는 점점점 어려운 이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이슈는 삼성뿐만이 아니라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특히 이 디램 칩을 16장을 쌓아 올리게 되면 그 최종 두께가 대략 한 775 마이크로미터 요 상한선을 맞춰야 합니다. 775 마이크로미터면 네. 좀 머리카락 두꺼운 사람들은 머리카락 8개, 7개 정도 두께 맞습니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야. A4 용지로 따지면 대략 한 8장 정도 두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두께를 맞춰서 디램칩을 쌓아 올려야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삼성이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항상 공법이 이유로 항상 대두가 됐었습니다. 공법 이슈가. 그래서 하이닉스가 쌓아 올리는 공법이 다르고 그다음에 삼성과 마이크론이 쌓아 올리는 공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쌓아 올리는 공법을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소고기 패티를 12장을 쌓습니다. 대략 쌓고 얘네들을 통째로 본드에 담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드가 싹 스며들면서 이 12장의 소고기 패티를 딱 고정시켜주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소고기 패티를 한 장 쌓고 그 위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또 소고기 패티를 한 장 쌓고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이러한 방식으로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수율 측면에서는 일단 하이닉스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공법이 유리한 측면이 있었고 수율과 별개로 성능 측면에서 이 하이닉스의 이 본딩 소재가 이 스며드는 본드 소재가 열 방출 측면에서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전반적인 칩의 퍼포먼스가 즉 칩의 성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 이러한 평가를 받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16단부터는 하이닉스도 점점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이제는 이 16장의 패티를 쌓아 올린 다음에 본드에 담궈버려야 하는데 이 본드가 잘 스며들지 않는다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고요. 불균일하게 스며든다는 문제가 강해지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이 칩과 칩 사이의 두께가 너무나 얇아지다 보니까 열 방출이 어려워지는 그래서 성능 향상도 점점 제한되는 이슈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이닉스는 최근에 이제 발표하기를 16단도 기존의 공법으로 무리 없이 해낼 수 있다. 우리가 똑같은 해보니까 공법으로. 맞습니다. 되더라. 즉 기술력으로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이 삼성과 마이크론이 쓰는 요 한 층씩 양면 접착 테이프를 붙여간다는 비유입니다. 실제로 양면 접착 테이프를 붙이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16단부터는 이제는 이 칩과 칩 사이 두께가 너무 얇아지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이용하는 공법은 불리함이 점점점 커지는 반면에 기존의 양면 테이프를 붙이는 공법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열효율 측면이나 뭐 수율 측면이나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 공법이 점점 안정화가 되면 이제는 어느 정도 하이닉스를 좀 뺨을 한 번씩 살살살 좀 때리지는 못해도 슬슬 좀 어루만져 볼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들어갈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미 학계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크게 바꾸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얘네는 하던 대로 하면 꾸준히 성능이 나오지만 하이닉스는 하던 대로 하면 조금씩 무언가 새로운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본질이 쌓아올리는 이제 스테이킹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열합적 방식 그 문제가 아니라
그냥 D램의 본질적인 문제 아니었느냐 이 예. 얘기 계속 나오는 속이 거죠. 패티가 이제는 하이닉스가 더 패티를 잘 만드니까 패티 한 장 한 장에 예,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뭐 1A 공정, 1B 공정, 1C 공정 해서 하이닉스가 최근에 전 공정도 앞서가고 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분명히 전 공정에서도 실력 차이가 나오겠지만 지금까지 HBM에서는 사실 요 공법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됐었는데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이닉스는 불리해요, 삼성은 유리해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전히 하이닉스 공법이 이 하이닉스가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앞서가 있고 시제품도 먼저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 무언가 이제는 삼성 입장에서는 조금씩은 비벼볼 여지가 그동안은 비비지도 못했는데 비벼볼 여지가 조금씩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이 이번에는 확실하게 공급할 것이다. 우리가 확언을 할 수는 없지만 언제까지 이 하이닉스와 마이크론만 공급하는 구도는 언제든지 깨질 수도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염두할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또 한 가지 이슈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16단을 쌓는 과정은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하이닉스도 그리고 삼성도 이제는 기존 공법보다 더 효율적인 공법을 특히 성능 향상에 더 유리하고 또 수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준비를 하면서 이번에 나올 16장을 쌓아 올리는 즉 다음 세대 HBM이요. 다음 세대 HBM은 기존의 공법으로 최대한 비벼보겠다라는 심산이지만 그 다음 세대 HBM부터는 이제는 칩들을 쌓아 올리는 과정에서 새로운 공법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공법이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인데요. 네. 하이브리드 본딩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벽돌을 쌓아 올린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벽돌과 벽돌을 쌓아 올릴 때 가운데 뭘 발라주죠? 시멘트를 예. 쫙 발라주지 않습니까? 접착제 느낌으로 발라줍니다. 그게 이제 기존의 공법이라면 기존의 하이닉스, 기존의 삼성 공법이라면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에서는 그 시멘트를 바르지 않고 두 벽돌을 바로 이어 붙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데 일단 잘 안 붙겠죠. 그리고 더해서 중간에 틈새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 틈새가 실제로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거의 보이지도 않겠죠. 맞습니다. 이 눈으로 보기에는 반도체 칩이 굉장히 표면이 평평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현미경으로 보면은 분명히 원자 단위에서 오돌토돌한 이슈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 벽돌이 오돌토돌한 두 면을 갖다 이어 붙이게 되면 어떤 부분에는 중간중간 빈 공간이 맞습니다. 떠버리는 공간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보이드라고 부르는데 그러한 공간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이 두 벽돌을 어떻게 이어 붙일지 실제로 벽돌을 이어 붙일 때는 이 벽돌 안에 있는 뭐 갈색 돌도 숨어 있고 검은색 돌도 숨어 있을 텐데 갈색 돌 따로 검은색 돌 따로 붙여줘야 합니다. 요거를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잘 이어 붙일지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삼성전자는 최근에 어차피 분리한 거 우리가 계속해서 뒤처지고 있는 거 요 하이브리드 공법에 좀 더 힘을 실어주겠다. 그래서 내년에 나올 6세대 D램부터 6세대 HBM부터 요 하이브리드 본딩을 한번 일부 병행해 보겠다. 이런 의지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요 6세대 HBM에서 조금 삼성전자가 밀리게 돼도 우리가 7세대 HBM에서는 어차피 모두가 다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계속해서 점점점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좀 승기를 다시 잡아보겠다. 이러한 준비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좀 무언가 기술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또 이 삼성이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이슈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 삼성이 뭐 꼭 공급한다, 뭐 꼭 공급하지 못한다. 뭐 우리가 자꾸만 요거를 확정지어서 생각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투자자의 자세, 투자자의 입장으로서는 일단 못한다고 깔고 투자를 하는 게 맞다. 그러다가 이 뭔가 기술의 변화나 이러한 이슈가 분명히 상존하기 때문에 혹시나 공급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좀 우리가 기업들을 살펴봐도 괜찮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거는 그 호돌이님과 함께하는 반도체 기본편 강의 오시면은 또 직접 호돌이님한테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호돌이님 네. 또 Q&A 질문 또 많이 받아주기로 또 유명하신 친절한 강사다 보니까 Q&A 질문도 하겠고요. 지금 제가 방송 오랜만에 나와서 좀 긴장을 해서 좀 이 설명이 매끄럽지 못했는데 기술적으로 이제 전문적인 내용들 그다음 관련 기업들까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영상에서 강의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중국이 그냥 DDR4뿐만 아니라 DDR5도 만든다고 하고 HBM도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HBM2E까지도 한다고 하고 그래서 삼성은 HBM2E 이쪽은 이제 줄인다라고도 하고 오히려 중국의 추격 때문에 삼성이 더 힘겨워질 수도 있다 이런 지적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지적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이닉스는 영향이 없을까요? 왜 다들 삼성이 위험하다고만 하고 하이닉스는 위험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하이닉스는 그래도 뭔가 더 고등한 품질의 것. 삼성전자는 레거시가 많아서.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이닉스는 이미 HBM으로 매출이 다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이닉스 매출 비중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HBM이 차지하게 되었고 사실상 기존의 D램은 이제 의미가 없는 수준까지 많이 낮아졌습니다. 20, 30%대까지 많이 낮아졌는데요. 그에 반해서 삼성은 여전히 레거시 D램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전통적으로 모바일 기기 쪽에 이 공급하는 D램 원래 삼성이 굉장히 잘했었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HBM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도 만약에 하이닉스처럼 HBM 공급에 성공했다면 마찬가지로 HBM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을 것이고 하이닉스보다는 소폭 낮았겠지만 역시나 삼성전자도 이 레거시 비중이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중국발 요 이슈가 훨씬 더 자유로웠을 겁니다. 결국에는 HBM을 하냐 못하냐 거기서 이제 갈렸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중국이 계속해서 치고 들어오는데 이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위기로 번지지 않겠냐 이 질문을 가장 많이 주신 게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일단 중국이라는 이 경쟁사가 들어오면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 산업이지 않습니까? 네. 메모리 반도체는 특히나 규칙성이 굉장히 강한 사이클 산업인데요. 과거의 수많은 사이클 산업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중국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경쟁사가 진입할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사이클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바로 사라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사이클의 진폭과 주기에 변동이 생기는 그러한 이슈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승 사이클이 조금씩 늦게 오기 시작한다든지 상승 사이클이 오면 과거의 슈퍼 사이클이 잘 재현되지 않는다라든지 그러한 이슈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분명히 우리가 이러한 사이클 투자가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하고 투자를 해야지만 그렇다 그래서 사이클이 또 사라지기에는 사이클이 완전히 사라질 정도의 어떤 그런 강력한 위협을 아직까지는 갖추지는 못했다. 중국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실제로 중국이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이미 5년 전에 먼저 진입을 해서 네네. 우리나라 기업들을 위협하겠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게도 지금 가만히 여러분 주변을 찾아보시면 중국산 이 낸드 플래시 점유율이 막 8%까지 올라왔다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기사들도 나오고.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판매되는 이 제품들을 보면 이 중국산 이 낸드 플래시가 없습니다. 국내에서 보기는 좀 힘들죠.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 중국 가서도 찾을 수 있지 않겠냐? 중국에서 찾을 수 있지 않겠냐? 예. 중국 안에서도 이제 반도체 관련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 전문 커뮤니티 같은 곳을 가봐도 이 중국산 낸드 플래시 제품이 잘 안 보입니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얼마 전에 그 자산운용사 대표님 지인분께서 예. 말씀을 주셨어요. 용산에서 노트북을 샀는데 그 USB가 하나 필요해서 USB 하나 끼워 넣어달라고 이제 구입하셨다고 합니까? 그런데 이 구입해 온 제품이 한두 번 쓰니까 먹통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도대체 무슨 제품이야 하고 뜯어봤더니 중국산 낸드 플래시가 들어가 있더라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고 제품을 까보는 이러한 이 전문적인 자료들을 쭉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이 낸드 플래시는 성능이 전혀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점유율만 있지 제대로 쓰이지는 못하는 형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게 오랫동안 저장을 해야 되는 매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맞습니다. 내가 무슨 뭐 자료 엄청나게 다 담아놨는데 가격이 뻥 나고 전문용어로 뻥 나버리면 그래서 더 신뢰도 측면에서 쓰기도 쉽지 않다. 맞습니다. 이 낸드 플래시런 녀석은 정말 1 아니면 0입니다. 완벽하든지 어설프면 그냥 못 쓰는 겁니다. 어설프면 못 쓰는 겁니다. 이 오랫동안 10년 넘도록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D램은 문제가 있습니다. D램은요 데이터를 오랫동안 보관하는 녀석이 아닙니다. D램은 데이터를 정말 짧게 0. 몇 초, 0. 몇 초 잠깐 저장합니다. 그래서 D램은요 리프레시라는 작업이 들어가요. 끊임없이 0. 몇 초마다 0. 몇 초마다 데이터를 계속해서 새로 써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뢰도 측면에서 훨씬 더 뭔가 이 신뢰도가 낮아도 쓸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혹시나 일부 D램의 일부 내부의 일부 구조물이 망가져도 오작동해도 다른 구조물로 이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 D램이 낸드 플래시보다 침투가 더 가파르고 또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더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면서 이쪽 시장을 침투하겠다라고 들어오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겁니다. 그래서 이 DDR4 중에서도 이제 구형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최근에는 뭐 DDR5도 만든다, HBM도 만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저희가 고민해볼 부분은 아직은 이 D램 칩을 만들 때 내부에 캐패시터라고 불리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아주 젓가락처럼 가는 수직 기둥들이 이 손톱만한 사이즈 안에 수십억 개가 잔뜩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기둥을 더 가늘게 그리고 더 길게 만드는 게 중요한 기술력인데 아직은 중국이 이 기술에서 대략 한 5년 정도, 대략 한 2-3세대 정도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똑같은 칩 한 장을 만드는데 중국 업체들은 대략 한 칩 한 장을 4배 정도 비싼 원가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캐패시터를 더 작게 만들어야 전반적으로 이 웨이퍼의 상에서 더 많은 칩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원가가 비싼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캐패시터를 더 작게 더 가늘게 만들 수 있는데 그 대안을 우리나라 기업들 그리고 마이크론은 이제 EUV 공정까지 도입하면서 그 솔루션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중국 기업이 앞으로 대략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이 만드는 수준까지 캐패시터를 더 가늘게 만들 여지가 분명히 있을 테지만 문제는 점점점 이제는 EUV 공정 같은 더 어려운 공법이 들어가야지 더 가늘게 만들기 쉬워지고 더 가늘게 만들 때 이 원가 절감이 더 유리해지기 때문에 점점점 막히는 부분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DDR5를 만든다 그래서 이 DDR5가 삼성의 DDR5, 우리나라의 DDR5 그리고 중국의 DDR5가 이 같은 DDR5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구형 공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4배, 원가가 4배 더 비싼 DDR5입니다. 디램 칩은요, 사실 더 작게, 더 정밀하게 만들지 않아도 지금 얼마든지 DDR6, DDR7 기능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원가가 안 나오고 성능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기술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지금 DDR4를 만들었다, 5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시장을 위협하고 있지만 또 비록 우리가 더 높은 원가로 만들지만 중국 정부가 지원금을 대주면서 이 원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이제부터 한 3, 4년 점점점 지나게 되면 더 가늘게 만드는 그 기술에서도 또 한 번 지금 미국의 규제로 인해서 장비로 인해서 공정으로 인해서 막히는 순간이 올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중국이 막 치고 들어오는 것 같지만 또 한번 걸림돌이 생기고 또 막 치고 들어오는 것 같지만 걸림돌이 생기고 이러한 여지가 앞으로 주기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중국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 뜻이 아니라 어떤 기존의 사이클이 막 없어지는 정도로 뭔가 사이클이 막 크게 바뀌는 정도로 막 침투를 당하고 있는 상황까지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좀 사이클 산업의 관점에서 역발상의 관점에서 자꾸만 접근하려고 하는 노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교에서 1등 하던 삼성전자라는 친구가 한 95점 맞다가 85점으로 점수가 떨어졌는데 중국이라는 친구가 한 저기 50점에서 한 70점까지 빠르게 올렸는데 70점에서 80점, 90점 가는 건 더 어려워지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네요. 예, 비슷하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전제는 미국이 중국을 계속해서 제재한다라는 전제고요. 그나마 사실 지금 디램은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뭐 EUV 장비 같은 거 이제 못 들어가게 하고 있고. EUV 장비가 아직 디램에서 중국은 아직 EUV가 필요 없다 보니까 디램에서는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추격을 하는데 이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중국도 디램에서 EUV가 필요한 상황이 점점 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또 규제 대상에 들어가고 이러한 규제가 더더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분명히 막히는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 중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수출을 많이 하던 소부장들도 꽤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뭐 장비, 특히 뭐 세정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증착 공정도 좀 중국에서 수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그런 업체들은 좀 타격이 있잖아요. 타격도 있고 수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혜도요? 예. 재밌는 게 불과 한 3년 전만 해도 이제는 중국의 디램이 확대가 된다, 뭐 중국의 낸드 플래시가 확대가 된다, 이 이슈가 나왔을 때, 그러면 중국 쪽으로 수출할 수 있는 수혜 기업 누가 있어? 그때는 보통 장비 기업들이 항상 언급이 됐었습니다. 많이 팔긴 했어요. 예, 맞습니다. 정말 많이 팔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굉장히 재밌는 게 특히 소재 파츠 기업들이 굉장히 이 중국 쪽 매출 비중이 많이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뭐 월덱스 같은 기업이 그리고 뭐 코미코 같은 기업이 뭐 SNS텍 파츠 기업들의 중국 비중. 맞습니다. 중국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좀 놀랐어요. 2년 전만 해도 SNS텍이 중국 쪽에 내다 파는 제품들은 주로 디스플레이용 제품이었는데 최근에는 반도체용 제품 비중도 많이 올라왔고 또 코미코도 중국 쪽 매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전체 아시아라고 표현하거든요. 공시상에 중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시아 총 매출액을 기록하는데 이게 전체 20%가 좀 안 됐는데 최근에는 거의 막 한 30-40%까지 올라오는 그 아시아에서 한국은 빠져 있었다. 한국은 원래 제외고요. 국내 아시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는 뜯어보면 중국 비중이 한 30%대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가격과 수혜가 공존한다. 예. 그런데 제가 이 점을 좀 왜 주목하냐면 네. 사실 이 장비 가장 큰 수혜를 본 기업은 말씀하신 세정장비도 있겠지만 뭐 주성 엔지니어링 사례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이 특히 중국 쪽에 이 증착 장비를 굉장히 많이 내다 파면서 중국 매출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이제는 자국 안에서만 우리나라 안에서만 장비 업체들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네덜란드에도 규제를 요청하고 그렇죠. 일본에도 규제를 요청했다는 것이죠. 니네 첨단 장비 중국에 팔지 마. 어떤 첨단 장비요? 중국에서 뭔가 뭐 7나노, 5나노 미세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또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공장에는 장비 공급 못해. 그리고 또 니네들이 만드는 장비 어차피 그 장비 원천 기술은 다 우리 미국이 가지고 있잖아. 그런 원천 기술이 들어간 장비들은 중국에 수출 못해. 이렇게 압박을 넣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 미국의 직접적인 언급에서 그동안 피해 있었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 장비군을 이야기할 때라든지 어떤 기업, 뭐 텔, ASML 기업 이름을 이야기할 때 주성은 항상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성 엔지니어링은 워낙 기술력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특히 이 하이케이 같은 이 정말 증착이 어려운 증착 장비는 기술력이 정말 좋은 장비이기 때문에 보통은 저성능 반도체가 아니라 고성능 반도체를 많이 쓰이고요. 당연히 중국 업체들도 이 주성 엔지니어링의 장비를 가져다가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데 점점 더 많이 쓰고자 뭔가 이 주성과의 컨택이 늘어났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 주성도 이제 미국의 간섭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쵸. 중국의 매출 비중이 많이 높아졌는데 오히려 그래서 이제는 좀 미국의 눈의 가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가 자꾸만 조금씩 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이 우려가 현실화되진 않았지만 자꾸만 이 우려가 반복되고 또 미국이 계속 이야기하죠. 반도체 규제 앞으로 더 확대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좀 이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제는 장비 기업들이 중국의 수혜로만 언급이 되었지만 이제는 꼭 수혜가 아니라 피해도 가끔씩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늘어났다라고 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진짜 엄밀하게 구분해서 봐야겠네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주성이 안 좋아요 그 뜻이 아니라 주성 주주분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분명히 3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쪽으로 이 수출을 확대하는 반도체 수혜 기업이라고 하면 항상 장비, 항상 주성, 세정 이런 기업들이 언급이 됐지만 이제는 오히려 장비 기업도 우리가 좀 살펴볼 여지는 있지만 오히려 이제는 소재 파츠가 더 좀 주목해 볼 수 있고 소재 파츠는 워낙 범용적으로 쓰이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의 규제 대상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포함된 적이 없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에 들어가는 이른바 부품들 들어가고 있는 건데 네, 맞습니다. 이 부품 하나하나까지 그거 첨단 아니야? 그거 팔지 마라고 하기에는 또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맞습니다. YG 부스터. YG 부스터 혹시 드셔보셨나요? 아니요, 전 처음. 저희가 챙겨드려야 되는데 소부장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파츠 아닙니까? 우리의 파츠. 건강해야 또 소재 파츠도 공부할 수 있죠. 눈과 그다음에 활력 또 혈액순환 등등을 위한 종합 건강기능식품. 두뇌 둔 활력을 위한 멀티케어 YG 부스터도 꼭 챙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어떤 기업을 봐야 된다, 어떤 기업 보지 말아야 된다 이게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좀 유연하게 그동안 요거 항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슈인데 요거 말고 이런 변화도 있으니까 요거까지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뉘앙스로 좀 좋습니다. 드려봤습니다. 그 소부장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예전에 일본이 소부장 기업들 막 이렇게 수출 규제하고 우리나라를 좀 이제 막 보복을 했을 때 무역 분쟁 속에서도 국산화로 대체해야 된다. 그 필요성 엄청나게 대두됐잖아요. 근데 그것만 해도 지금 뭐 한 6년 되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그 사이에 실제로 소부장 국산화를 통해서 지속적인 수혜를 받은 기업들이 좀 꽤 있었나요? 어때요? 우리나라 많은 소재 기업들은 이 국산화의 수혜가 항상 꾸준히 일어나고 있고요. 다만 그 정도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 실적상에서 그게 잘 안 보일 뿐이지 점진적인 변화는 항상 꾸준히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리길 우리나라 소재 파츠 기업들이 작년에 너무 많이 빠져서 밸류가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내려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래서 나 소주 파츠 기업에 한번 이제 좀 들어가 볼래, 투자해 볼래라고 하기엔 기업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고민을 해야 할 텐데 개인적으로는 작년 하반기에 그냥 싼 기업들 중에서도 플러스 알파가 붙을 수 있는 기업에 조금 더 먼저 집중해야겠다. 라고 이제 글을 몇 차례 쓴 적이 있었고 그런 기업들을 중시했다라고 좀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 기업 사례로 제가 이제 블로그에 몇 차례 글을 썼던 ENF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바로 불화수소를 2019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때렸죠. 불화수소 수출 안 하겠다라고 때렸고 그때 막 불화수소 국산화 붐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2020년에 1년이 지나서
불화수소 국산화 성공했습니다 기사가 막 나왔었어요. 그래서 불화수소 기업들 주가가 막 튀어오르고 이슈가 있었는데 제가 당시에 말씀드리길 이거 아직 진짜 제대로 된 국산화 아닙니다. 아직 시간 몇 년 이상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화수소 국산화가 되어도 절대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그 국산화된 불화수소 한 번에 도입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몇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바로 이러한 점진적으로라는 변화가 서서히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ENF 테크놀로지도 분명히 그 2019년 당시에 불화수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언급이 되었던 기업인데 실질적으로 그 국산화된 불화수소가 이제서야 양산 제품으로 서서히 쓸 준비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5, 6년째 되어서. 드디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ENF 테크놀로지를 샀던 이유는 밸류가 말도 안 되게 바닥을 뚫고 지하 저 깊숙이 지구 핵 수준까지 내려간 그 기업들 중에서도 이 기업은 진짜 신제품 효과 플러스 원가 절감 효과가 좀 오래 강하게 대두되겠다 싶었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저도 기억에 남는 게 작년 아마 심화편 강의 때였던 것 같은데 그런 질문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특히 이제 후공정이라든지 HBM 관련주도 막 올라가니까 어떤 거 사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쫓아가는 것보다 아직 안 오른 주식 맞습니다. 말씀하시면서 대표적으로 언급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ENF 테크놀로지는 사실 작년 반도체 강의 때 공식적으로 페이지에 넣어서 제가 소개를 드릴 만큼 좀 강하게 어필을 했던 기업이긴 한데요. 물론 추천 뉘앙스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공부하시는 관점에서 이런 걸 먼저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사례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안 오른 주식들. 맞습니다. 아무튼 이 ENF 테크놀로지가 우리가 새롭게 불화수소를 국산화해서 이 국산화한 불화수소를 바로 삼성에 공급하는 건 아닙니다. 이 또한 여전히 추가적인 시간이 앞으로 못해도 2, 3년 이상의 시간이 또요? 필요합니다. 그 대신에 뭘 하고 싶냐? 이 불화수소란 녀석은요. 삼성 같은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그대로 사다 쓰는 경우도 있지만 무언가 희석액으로 만들어서 또는 다른 소재랑 섞어서 혼합액으로 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이 BOE라는 제품이 있어요. 불화수소를 희석해서 쓰는 좀 다른 제품입니다. 그래서 ENF 테크놀로지가 기존에는 일본산 불화수소를 사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원재료를 사와서 섞어서 되파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섞어서 되파는 비즈니스는 솔직히 대단히 매력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가가치가. 그러니까 워낙 이 기업이 주목을 못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여기에 들어가는 불화수소를 우리 제품을 한번 써보겠다. 그래서 우리 제품을 쓰면 뭐가 좋은데 우리가 저 일본 애들 거 비싼 거 저거 사다가 쓰는 것보다 원가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마진상 한 2, 3%, 3, 4% 이상의 마진 개선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럼 똑같은 제품을 팔아도 자연스럽게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면서 영업이익 사이클이 높아지는 그러한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가 지금 올해부터 현실화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이제 고객사 라인에서 또 검증이 또 필요했던 거고 그게 맞습니다. 수년 동안 걸렸던 거고 그게 지금 불화수소를 바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이 불화수소를 원재료로 써서 공급하는 그러한 가장 좀 흔히 말하면 범용 제품 공급하기 그나마 쉬운 제품 이 제품조차 지난 5년 넘도록 걸리면서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거거든요. 아무튼 이러한 방식으로 조금씩 성과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성과가 나오는 과정에서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 ENF 테크놀로지는 그동안 우리는 주로 디스플레이 업체들 쪽에게 제품을 공급했어.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원재료를 사다가 섞어서 다시 되파는 그런 비즈니스였어. 그래서 이 기업은 다른 소재 기업들에 비해서 특히 뭐 솔브레인 같은 기업은 막 혁신적인 제품 많이 찍어내고 하는데 ENF 테크놀로지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저밸류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이 항상 낮은 특징을 보여왔지만 이제는 밸류업이 가능하다. 밸류 상향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똑같은 사이클이 와도 밸류업 효과가 추가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높은 특징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남의 거 떼와서 파는 것보다는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게 부가가치도 높아지고 이익률도 좋아지니 맞습니다. 업사이클을 만나면 훨씬 더 이제 탄력이 더 붙을 수 있는. 맞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수혜가 드문드문 나타난다. 참고로 여러분 지금 뒤늦게 ENF 테크놀로지를 함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미 올해 들어서 꽤 올랐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다 역주행하는데. 제가 블로그에도 글을 이미 몇 차례 썼던 기업이기 때문에 지난 사례를 가지고 와서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고요.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가 이 작년 중반기쯤에 지난번 반도체 강의를 할 때 그때도 이미 너무나 쌌기 때문에 제가 매수를
했던 대표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죠. 그 이후에 주가가 또 한 번 내려앉아서 또 한 번 매수를 했던 기업이고 이미 지금 현재 뭐 수익 기준으로 한 60%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저 오기 전에 보니까. 근데 하여튼 요 사례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 기업의 종목 추천 뉘앙스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혜들이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에서 수혜 기업이 짠 하고 ENF 테크놀로지도 나타나고 뭐 솔브랜드 나타나고 드문드문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간 이러한 수혜를 좀 찾는 다음번엔 누가 될까? 지금 누가 또 국산화를 준비하고 있나 이런 걸 자꾸만 공부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기회가 자꾸 나온다. 그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호돌이와 함께하는 반도체 기본편 강의 그때 또 많은 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링크 타고 들어가서 한 번씩은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밸류업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긍정적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금융주나 이런 데들은 이제 배당도 많이 하고 특히 주주분들이 배당 소득세 내지 않도록 가액 배당 방식으로 하는 데들도 있는데 혹시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밸류업 의지가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있을까요? 사실 밸류업이라고 하면 뭐 밸류업 지수에도 들어가고 기업들이 있긴 한데 저희가 흔히 밸류업이라는 그러한 주요 이슈가 되는 기업들과 비교해 보면 밸류업 효과가 날 만한 기업은 제가 봤을 때는 보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반도체 섹터는 성장이 곧 밸류업인 섹터긴 하죠. 맞습니다. 성장이 밸류업이기도 하지만 지속적인 KPX 설비 투자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생각하시기에 설비 투자가 뭐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안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특히 가치 투자를 공부하다 보면 설비 투자가 조금 이제 부정적인 뉘앙스로 달아지는 경우도 분명히 많이 보여요. 어찌됐든 간에 계속해서 비용이 나가고 감가상각도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반도체 원재료를 공급하는 소재 기업들 사례를 살펴보면 무언가 소재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해자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소재 같은 경우는요. 설비 투자를 거듭하고 규모가 점점점 커지면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효성화학이라든지 뭐 SK 머티리얼즈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영위하는 영역은 심지어 해외 인류 소재 업체들조차 들어오기 위해서는 1조에서 2조 원에 달하는 어마무시한 설비를 대규모로 깔아야 이 시장에 진입할 수가 있고요. 이 시장에 진입해도 무려 5년에서 10년에 달하는 이 퀄 테스트 통과 기간을 거쳐야 하고 그리고 나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한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그래서 경제적 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규모가. 맞습니다. 규모 자체가 경제적 해자가 되고 특히 원재료 같은 경우는 규모가 커질수록 무조건 생산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율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히려 이러한 설비 투자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저희가 흔히 뭐 밸류업이라고 하면 배당을 먼저 떠올리시는데 사실 배당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한계가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이 얼마 전에 블로그에 월덱스와 관련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월덱스 이제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답변 차원에서 글을 썼는데 제가 이제 월덱스에 대한 글을 쓰고 요거를 이제 여러 군데 이 글을 좀 퍼달랐더니 특히 가치 투자를 중시하시고 밸류업을 중시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악플이 진짜 많이 나요. 왜요? 막 정말 거의 쌍욕에 준하는 그러한 이 악플을 다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대주주가 기업에 관심이 없다. 이 밸류업 같은 거 1도 관심 없고 호돌이님한테 욕이 아니라 그 대주주를 향한 욕. 저를 향해서 이렇게 주셨던 건 아니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분들의 말씀도 분명히 일리가 있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왕이면 같은 기업이라도 이 대주주분들이 좀 의식이 있는. 맞아요. 의식이 있고 이 배당도 조금이라도 더 주시고 자꾸 주주분들 챙겨주시고 심지어 하다못해 다른 거 다 못해도 혹시나 현금이 부족해서 배당 못하거나 설비 투자를 해야 돼서 배당 못한다라고 쳐도 최소한 IR 담당자분이랑 통화를 하면 최소한의 어떠한 설명이라도 잘 들을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친절함까지 바라지도 않으니까 어떠한 올바른 설명이라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분명히 좀 아쉬운 기업들이 정말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월덱스라는 기업에 글을 썼던 이유는 사실 엄밀히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전반적인 영업 환경, 전반적인 사이클에 의해서 연동해서 움직이지 정확히는 그 사이클을 선행해서 움직이지 밸류업에 의해서 또는 뭐 배당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오지 않았고요. 또 이 반도체 소재 기업들, 비슷한 사업을 하는 파츠 기업들, 장비 기업들을 비교해봐도 배당을 조금 더 준다 그래서
뭐 수익률이 더 높거나 그러한 이슈가 나타나기보다는 이 사이클의 수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가. 디램 쪽에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이면 디램 사이클의 수혜를 받을 것이고 낸드 쪽에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이면 낸드 쪽의 수혜를 받을 것인데 이러한 사이클에 의해서 나타나는 주가 변동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뭐 주주환원 이런 측면에서 있으면 좀 더 좋긴 하겠지만 워낙 미미하다. 약간 결론은 예. 그거네요. 우물 가서 숭늉 찾지 마라. 그래서 숭늉은 이제 딴 데서 끓여 드시고 맞습니다. 우물에 갔을 때는 네. 여기 물이 얼마나 차오르고 있는가. 네, 사실은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저희가 밸류업이면 밸류업 쪽에서 투자를 하는 게 맞고 사이클은 좀 사이클의 관점을 최대한 살리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이 밸류업을 기대하시는 그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도 저도 당연히 공감하고 저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도 이 밸류업 못하는 기업들, 분할 상장하는 기업들 블로그에 막 쌍욕까지 하면서 글도 많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 투자는 어쨌든 이 업사이드와 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그 변수를 찾는 게 항상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곤충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네. 파운드리 측면 조금 여쭤볼게요. 이게 예. 삼성도 파운드리 참 잘하면 좋은데 예. 잡겠다고 하는 TSMC는 네. 더 멀어져만 가고 예. 삼성은 뒤처지기만 하고 뭐 하여튼 미국에서 무슨 고객사를 유치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기사는 계속 옛날부터 나왔습니다만 네. 뭐 하나 굵직한 고객사는 아직도 확보를 잘 못하고 있고 예. 맞습니다. 파운드리 측면에서 뭐 국내 특히 뭐 밸류체인 측면에서도 네.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들이 네. 있을까요? 어제 좀 재밌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동안요 퀄컴이 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를 만들 때 네. TSMC한테 항상 제조를 맡겨왔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래서 이 퀄컴 제품은 다 TSMC가 생산한다. 그리고 이제 퀄컴이 이제 새로운 스마트폰용 AP를 곧 출시할 예정인데 네. 요거 누가 만들 거냐. 요거 이제 당연히 TSMC가 만들겠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어제 나온 기사에 따르면 삼성이 퀄컴과 새로운 칩 요거 파운드리에서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하는 이 방법을 좀 상세하게 논의하고 있고 그 물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는 좀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이 돼서 옛날에는 예. 삼성 파운드리가 퀄컴 거 좀 예. 하다가 맞습니다. 수율 안 나와서 TSMC로 넘어갔던 이거 아닌가? 맞습니다. 다 뺏겼었죠. 근데 다시 또 올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기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 올해 첨단 제품을 심지어 삼성전자의 가장 최신 공정인 2나노미터 공정에서 생산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거를 지금 조율하고 있다라는 식의 기사가 모르겠네. 근데 하도 이제 저 삼성전자 이미지가 이게 양치기손이 돼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할 것이다가 아니라 조율하고 있다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서 이 기사의 뉘앙스가 구체적이다 보니까 텔레그램 채널에서 일단 한번 쫙 난리가 났고요. 저한테도 이 문의가 폭증해서 예. 저도 이제 구독자분들께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파운드리는 사실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퀄컴의 칩을 2나노미터 공정에서 삼성이 맡아서 생산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TSMC가 생산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거 어떤 의미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일단 지금까지 나온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삼성전자가 퀄컴과 지금 조율하고 있는 물량이 웨이퍼 기준 월 1000장 정도 수준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이 물량은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생산하는 전체 물량 대비 몇 프로인가? 월 1000장이요? 예, 맞습니다.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예, 10%가 안 되고요. 1%가 안 되고요. 0.2%. 한들. 0.21%. 예, 맞습니다. 한들. 그리고 전체 퀄컴 칩의 생산 물량 대비 5%가 안 됩니다. 즉 삼성이 만든다 해도 95% 이상은 TSMC가 만드는 겁니다. 약간 뭐 예. 맛보기입니까? 맛보기인 게 실제로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직 요 기사가 구체화된 것도 아니고 확정된 것도 아니지만 혹시나 정말로 기사 이야기대로 삼성이 맡아서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 퀄컴이 실제로 삼성한테 이 제조를 맡긴 이유는 뭔가 정말로 이 물량 확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첫 번째로 TSMC와의 가격 협상력에서 좀 더 우위에 서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 목적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삼성의 2나노미터 공정이 생각보다 수율이 어느 정도 잡힌다라는 얘기가 몇 차례 나온 바 있는데 그래봤자 아직은 두 자릿수 초중반대지만 그걸 좀 한번 검증해 보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2나노미터 공정부터는 GAA 팻 요게 이제 더 활발히 쓰이게 되는데 TSMC도 2나노미터 공정을 가야 하는데 이 GAA 경쟁에서 삼성의 실제로 이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플러스 알파로 삼성전자가 이번에 퀄컴과 지금 논의하고 있는 물량은 전량 갤럭시 S에 탑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봅니다. 퀄컴과. 즉 무슨 뜻인가 하면 어차피 우리 핸드폰에 들어갈 거니까 그쵸. 걱정 말고 좀 물량을 맡겨줘. 그래서 좀 퀄컴 입장에서는 그래 뭐 니네 갤럭시에 쓰겠다는데 그러면 한번 테스트해 볼 겸 가격 협상력 좀 높여볼 겸 요 정도 목적이지 그게 본격적인 양산은 아니라고 좀 보는 게 맞겠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갤럭시 S 25 시리즈에도 이제 엑시노스 못 쓰고 퀄컴 거 갖다가 스냅드래곤 갖다 이제 쓰면서 어떻게 보면 삼성 입장에 지출이 너무 많아졌었는데 맞습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가 퀄컴 거를 사서 쓸 거면 우리한테 제조라도 하게 해줘. 예, 맞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물량이라도 좀 줘. 약간 이 차원. 맞습니다. 근데 그런 신호들이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 나중에 물량 확대로 이어지는지도 좀 단계적으로 볼 필요는 있어 보이네요. 물량 확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게 TSMC가 이미 물량을 거의 확보해 놓은 상황이고 생산 캐파도 다 확보해 놓은 상황이고요. 사실 엄밀히는 우리나라 기사에서는 삼성이 조율 중이다라고 지금 요 루머성 기사가 나왔지만 아직 주요한 외신 기준으로는 TSMC가 전량 생산한다는 기사가 아직은 마지막 기사이기는 합니다. 즉 삼성이 일부 나눌 거라는 기사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파운드리는 기대 요인으로 보기보다는 없는 거 치자. 그리고 제가 지난번 출연 때도 아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을 겁니다. 삼성전자 주식 투자할 때 파운드리는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 이유가 못해서 저기 너무 뼈를 때리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돈을 못 버는 사업부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출 부서라고 보고 일단은 밸류에이션에서는 거의 이제 빼놓고. 맞습니다. 뭐 엄밀한 현실이니까요. 배출 비중이 일단 10%가 안 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비중이 1%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파운드리가 잘해서 큰 이익을 내도 삼성 전체 실적엔 기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맛집이긴 한데 순댓국집에서 뭔가 이제 등심 스테이크, 안심 스테이크 이런 거 팔고 있는데 아직 그걸 찾는 손님은 거의 없다. 맞습니다. 나중에 그게 또 잘 되면 그때 한번 봐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또 뉘앙스로 느끼기도 하고요.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응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투자자로서는 냉정하게 봐야 된다. 맞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 여러 차례 나오면서 삼성을 얼마나 응원했는지 많은 분들께서 잘 알아주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저희 투자자 냉정해야 하기 때문이고요.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그러면 이 파운드리 밸류 체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삼성 파운드리 말고 그 아래 하단 기업 중에서 수혜가 될 만한 기업이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보면 좋을 텐데 사실 요 파운드리는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면 설계단에서 가장 먼저 수혜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지금 요 퀄컴 이슈 같은 경우도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요 밸류 체인에서는 좀 디자인 하우스들 디자인 하우스 이쪽은 관련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이야기는 나중에 좀 파운드리 관련 수혜가 있을 때 그때 몰아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하여튼 이쪽도 잘 돼야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시장도 더 커질 수 있는 건데 조금 더 이제 우리의 응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저희가 일단은 5월 10날 토요일이죠. 그때 오프라인에서 호드리 반도체 기본편 강의를 하고 그로부터 한 닷새 정도 후에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게 해놓을 텐데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호드리 반도체 강의 기본편을 작년에도 했었고 재작년에도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가 달라지는가? 작년과 어떤 게 달라질까? 이것도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항상 제가 기본편은 그렇게까지 변화를 추구하지 않았고 심화편을 중심으로 항상 내용 업데이트를 하면서 굳이 재수강을 하실 거면 요 기본편은 듣지 마시고 심화편을 중심으로 들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본편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맞습니다. 안 들으셨던 분들은 기본편부터 들으셔야 하는 거고. 이번에는 좀 아무래도 강의를 좀 많이 재편을 하긴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의 고질적인 시간 부족 문제도 있지만 기업을 좀 더 다루고 뭔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과학적인 이야기를 좀 축소하고 또 일부 내용은 좀 다른 강의로 이관하면서 좀 기업을 그래서 한 50% 이상, 한 7개, 8개 이상의 기업을 다루고 또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도 점점 늘어나시기 때문에 미국 기업에 대한 코멘트도 점점 늘어나는 방향으로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신 기술 이슈나 가장 최신 기업 이슈는 주로 이제 심화 강의 쪽에서 주로 집중적으로 많이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한 30-40% 업데이트가 될 건데 심화 강의를 들으시기 위해서는 꼭 기본편 강의를 주로 수강하셔야 되기 때문에 신규 수강자 분들께서는 꼭 기본편을 먼저 관심 가지시는 게 맞겠습니다. 또 호돌이님 진짜 대단한 게 체력도 좋아요. 그때 진짜 막힘없이 줄줄줄줄 나오고 보통 저희가 11시부터 오후 한 6시 정도까지 하지 않습니까? 7시간 정도? 근데 그 중간중간 쉬어야 하는 한 10분, 15분의 쉬는 시간에도
질의응답 다 받아주시고 예. 화장실도 안 가고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한창 시간이 오버돼서 밤늦게 끝나기도 하고 근데 끝나고 나서도 또 질의응답 다 받아주시고 네, 맞습니다. 나중에 또 질문 못하신 분들은 블로그에 와서 글 달아달라고 하고 대단하십니다. 근데 또 이게 체력이 되니까 그래서 그날 오시는 분들도 각오를 좀 하셔야 됩니다. 빡셉니다. 근데 또 그만큼 또 배워놓으면 본인에게 또 도움이 되고 저희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요 YG 부스터 친절히 제가 이제 까드리겠습니다.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사실 우리가 유튜브 막 기술 영상, 반도체 영상 몇 개 보고 주식 투자해서 수익이 난다면 참 좋겠지만 이제 좀 많이들 깨달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2020년에 이 주식시장 붐이 확 불면서 유튜브 중심으로 붐이 확 2, 3년 동안 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꺾이는 과정을 경험하시면서 유튜브로 보긴 봐도 이게 수익에 꼭 직결되지 않는구나라고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분명히 강의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유튜브 영상을 보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만 이 물고기를 잡는 방법도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제 강의는 뭐 종목 추천을 목적으로 특정한 기업 사세요라는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산업을 공부하는 관점뿐만 아니라 플러스로 이 사이클 산업을 공부하는 관점, 투자를 공부하는 관점이 모두 종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물고기를 떠 먹여 드리는 강의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강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강의를 듣든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든 결국 내가 직접 기업을 분석하고 내가 직접 이게 나의 성향에 맞는 기업인지를 판단하고 해봐야죠. 그리고 이게 지금 나의 기준의 밸류에이션이 맞는 건지 똑같은 커피 한 잔이라도 누구는 이 4,000원이라는 커피가 비싸다고 생각하시지만 누구는 싸다고 생각하시겠죠. 이처럼 이 밸류에 대한 기준이 다르면 목표 수익률 즉 업사이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한 걸 판단하는 그 능력을 자꾸 기르셔야 하는데 그러한 능력을 좀 기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필요하시면 다른 데에서 이미 잡힌 물고기를 사오실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또 여러분께서 이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 필요하실 때가 있고 또 잡아온 물고기를 잘 굽는 그런 것도 익히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꼭 이 잡는 방법을 공부하시는 시간도 가지실 필요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제가 항상 사이클 하락기에 이렇게 좀 강의 수강을 권장드리는 반면에 사이클 요 상승 거의 끝물에서는 이런 말씀 잘 안 드립니다. 그때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고 반도체에 대한 얘기만 딱 끝내고 이제 방송 촬영 마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은 공부하기 딱 좋은 시즌이고 맞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반도체 섹터에 대한민국에 그런 섹터가 있었나 싶을 때가 오히려 또 공부하기 딱 좋은 그런 시즌이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오히려 요즘에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밸류가 많이 낮다 보니까 우리가 반도체 기업들을 쭉 훑어보다 보면 매력적인 기업들은 정말 많이 보일 겁니다. 근데 아마 이번 강의 때는 좀 특히 투자, 꼭 반도체가 아니라도 다른 산업, 다른 기업 투자할 때도 적용될 수 있는 투자 이야기도 많이 담길 것이고 아마 그러한 질문도 좀 많이 주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나 분명히 물고기 잡는 법을 배웠는데 왜 나는 물고기가 안 잡히지? 그러니까 낚시법 배웠다고 다 물고기 잘 잡는 거 아니잖아요. 그 물때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스팟도 잘 찾아야 되는 거고 어군이 어디 있는지 어군 탐지기도 필요할 때가 있는 거고 해서 요거는 이제 같이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경험도 늘려가시면 좋겠다. 해서 또 호돌이님과 하는 우황재 작가님과 함께하는 반도체 기본편 강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요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 타고 들어가시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황재 작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